부유한 차상인의 아들인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칸딘스키는 1866년 12월 4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바실리의 실베스트로비치와 어머니 리디아 칸딘스키는 칸딘스키가 5세 되던 1871년에 이혼했습니다. 칸딘스키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오데사에서 보냈고 어려서부터 제도공으로서의 관심과 소질을 보였는데 가족을 설득하여 그림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자서전적 수필 회상에서 색채의 자극에 남다른 감수성을 보인 것을 회상합니다. 오데사에서 자라면서 그림 물감 상자와 수채화 물감, 붓은 어린 칸딘스키의 양육을 맡았던 고모 엘리자베타 테이바가 뒷받침을 해줍니다. 오데사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칸딘스키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학업을 마친 1892년에 그는 대학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먼 친척인 안냐 슈메키나와 결혼했으며 중산층 삶에 잘 적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착하고 전통적인 모습 속에 열정이 불타고 있었고 그 결과 갑작스레 1896년 뮌헨의 사립미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초보적인 미술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프란츠 스투크와 함께 공부를 계속했고 이와 동시에 뮌헨에서 팔랑크스 예술가 협회를 공동 설립합니다. 칸딘스키는 1901년에서 1902년 겨울에 세워진 같은 이름의 협회의 부속으로 만든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02년 말 칸딘스키는 그의 제자인 가브리엘 뮌토와 사랑에 빠져 그들은 자주 동반 여행을 했으며 1903년에 이 둘은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는 뮌헨에 계속 거주한 아내와 1904년 결별하고 1911년에 서로 적대감 없이 이혼을 하죠. 뮌터는 13년 동안 칸딘스키의 반려자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1916년에 헤어집니다. 보수적인 뮌헨의 예술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칸딘스키는 두 개의 미술협회를 공동 설립합니다. 첫 번째는 책력이 출판되기 전에 나온 뮌헨 신예술가 동맹이었고 두 번째는 청기사의 상징적 뜻을 지닌 전시협회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시작 후로 그는 적국인으로 받아들여져 뮌헨에서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7년 동안의 독일 생활을 접어두고 모스크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917년에 모스크바에서 니나 안드레브카야와 결혼을 하고 라슬로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3살 되던 192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921년에 모스크바를 떠나자마자 칸딘스키는 다시 독일로 거주지를 옮겨 1년 후에 바이마르에 정착했을 때 바우하우스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에 바우하우스가 문을 닫게 된 후 칸딘스키는 드디어 파리로의 대이동에 합류합니다. 1934년에 우한 파리 교회의 누이 슐센이란 곳으로 이사해 1944년 9월 13일에 78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1900년 작품 카우초, 폭포 1입니다. 풍경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생각은 낭만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칸딘스키는 19세기 러시아 화법의 영향을 받았거나 바르비종파 풍경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와닿는 관대한 분놀림입니다. 1895년 모스크바에서 열었던 전시회는 후기 인상주의에서 받은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1901년 작품 슬리시를 위한 연구입니다.
이 자그마한 유화는 두드러진 분놀림과 뚜렷한 구조를 가졌고 이 화가의 가장 뛰어난 초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된 장소는 그의 사촌이자 형수인 나니아 아브로코소프의 모스크바 밖에 있는 소유지였습니다. 이 캔버스에는 뚜렷하지 않은 윤곽의 아주 작은 인간의 형태가 보이는데 댐의 뚜렷한 구조와 대조되는 형태입니다. 댐은 흐르지 않는 연못을 거쳐 강 건너의 물가에 있는 전나무에까지 이릅니다. 좁은 세계의 범위는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짙은 갈색 색조는 분홍 색조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가운데의 초록색 잔디를 거쳐 파란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칸딘스키는 자연의 예리한 관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902년 작품 오래된 도시 2입니다. 부드러운 저녁빛은 로튼버그의 시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지만 날카롭고 확실한 표현으로 인해 폴 세잔의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칸딘스키의 색채가 가득 담긴 정교한 분놀림은 색채의 조그마한 각색을 만들었습니다. 클로린토와 클림트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 그 당시 자주 접할 수 있는 완벽주의적 조숙함이 보여집니다. 1903년 작품 청기사입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 탄 사람은 돌이 많은 넓은 초원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이것은 위쪽의 비탈진 언덕으로 인해 더욱 강조됩니다. 하얀 몸통이 가을빛으로 둘러싸인 일렬의 자작나무들은 오른쪽 하늘의 전망을 일부분 가리고 있고 왼쪽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타는 사람은 파란 망토를 걸쳤고 밑에는 뚜렷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하얀 말은 전통적인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비현실적인 자세로 달리는데 앞다리와 뒷다리가 동시에 쭉 뻗어 있고 꼬리도 뒤로 뻗어 있죠. 파란 망토에 말 타는 사람을 일컫는 그림의 제목은 명백히 그림이 완성된 후에 더해졌지만 앞쪽의 어린이와 같은 불투명한 형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시를 합니다. 1903년 작품 이별입니다. 뮌헨 생활 초반의 작품들은 유화보다 목판화가 더 많습니다. 이 목판화의 기법은 독일의 중세 후반부터 깊이 뿌리내린 기법으로 20세기 초에 예술가들이 여러 종류로 부흥시킨 기법입니다. 전설적인 주제와 선형적이고 장식적인 칸딘스키의 제도공 솜씨는 분명 목판화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4년 네덜란드 해변의 의자들입니다. 이 작은 그림은 칸딘스키의 가장 매력적인 초기작 중 하나이죠. 다른 그림들보다 연한 색채와 넓은 느낌을 주며 칸딘스키가 관심을 가진 프랑스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분할 묘사법을 연상하게 합니다. 파란색, 회색, 회색 녹색의 강조는 노란 색채 배경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무질서하게 놓여진 각기 점들을 위한 자유로운 분놀림의 사용은 전경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듯 하면서도 전혀 비어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뒷부분을 보면 의자들이 이곳저곳 버려져 있고 바다 또는 육지를 바라보는 듯하며 바닷가를 따라 배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가까운 언덕에 있는 집들도 보이고 그 뒤에는 하늘과 바다가 지평선에서 하나가 되는 듯합니다. 밝고 고요한 날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1905년 작품 가브리엘 뮌터의 초상화입니다. 플랑크스 그룹은 미술학교를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1914년까지 그와 함께할 젊은 미술가인 가브리엘 뮌터를 만납니다. 칸딘스키는 뮌터의 섬세하고 지적인 모습을 그녀와 함께한 시기에 여러 번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1907년 작품 말타는 연인들입니다. 호수 건너편의 하얀 벽의 도시가 금빛과 밝은 빛을 자랑하며 태양 아래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이 모습은 호수에 비춰집니다.
이 그림의 많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단색 처리됐습니다. 말타는 커플을 그림자로 남기며 오직 차분한 빛들만이 나무 사이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보편적 주제의 오랜 설화를 비유하여 서술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려 했기에 전묘법의 모자이크적 기법은 잘 이용되었습니다. 가느다란 자작나무 아래 서로 껴안고 있는 연인은 자신들을 잊은 채 존재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감상적 장면입니다. 1908년 작품 라나의 활짝 핀 나무입니다. 옅은 녹색의 정도는 노란색의 가미로 더욱 밝게 채색되어 활짝 핀 나무에 의해 표현된 기쁜 봄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각적 묘사를 뛰어넘은 채색된 동기 너머의 감정의 투사는 프랑스 예술가들과 북유럽 예술가들 사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8년 작품 릭시의 교회입니다. 야수파의 색은 1908년 칸딘스키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옮기던 시절 자신의 화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의무에서부터 색채를 해방시킴으로써 그림들을 색채의 심포니로서 전환시킨 회화의 자치를 이용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1908년 작품 뮌헨 슈바빙의 성 우슬라 교회입니다. 이 작품은 칸딘스키가 야수파들과 접촉함으로써 만들어진 또 다른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1908년 작품 탑이 있는 풍경입니다. 이 작품의 신비로운 밤 풍경은 빨강과 노랑이 같이 스며 있는 벽돌탑, 지붕, 오른편 아래의 들판은 어찌 보면 좀 기괴한 특성으로 보이죠. 1908년과 1909년에 제작된 푸른 산은 야수파에서 영입된 인식을 칸딘스키가 파리 여행을 통해 얻은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매우 촘촘하게 묘사된 평면의 효과적인 통합은 푸른 산에게 흥미로운 공식적인 복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세 기수들은 푸른 산과 나란히 배열되었죠. 두 그루의 나무는 중심에 놓여 서로를 향해 기대고 있으며 잔뜩 움츠러 있는 하늘은 뒷배경을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색채 배합은 제4색인 녹색과 원색이 사용됩니다. 1909년 작품 크리놀린입니다. 상류 계급에 속하는 가발을 쓰고 양산과 부케를 들고 있는 귀부인들은 잘 꾸며진 정원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만든 건물들 사이에서 그저 뒷배경으로만 존재합니다. 상류 사회는 칸딘스키를 항상 환상의 세계로 유도합니다. 크리놀린은 색채 효과에 의도된 상호작용에 있어서 순수한 계층 간의 관심을 나타내며 당시 저술하고 있던 그의 첫 저서인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딱딱하게 만들어진 크리놀린은 퇴각하는 평면으로 배열되어 무리들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계산된 심지어는 현학적인 구성은 색채들에 의해 완화되어지고 녹색이 줄을 이루는 동안 노랑, 빨강, 분홍, 주황색은 활기찬 분위기를 주기 위해 작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명랑하게 점으로 처리된 평면은 장면을 더욱 밝게 합니다. 1909년 작품 활이 있는 풍경. 왼쪽 아래 빠르게 전개되어 그려진 거대한 수직의 유화에서 말에 타고 있는 기수는 그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살은 적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쏘는 것일까요? 칸딘스키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기수가 뒷배경의 수도원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성의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짙은 파란색과 깊은 빨간색이 대조되어 마치 격렬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직 상징주의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벽렬의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 안으로 기울어져 들어간 가는 나무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불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죠. 1909년 작품 겨울 풍경 1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집을 위해 사용한 노란색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풍경으로 쓰인 파란색조와 서로 대립적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그림에 안정되지 않은 효과를 주며 비슷한 시기에 노르웨이 화가 에드워드 뭉크도 비슷한 회고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1909년 작품 기찻길과 성의 풍경이 있는 무르나우입니다. 선택한 소재들을 검은색 윤곽으로 표현한 것은 뮌헨 시절의 첫 해 그가 제작한 목판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1909년 작품 즉흥 6과 1910년 작품 즉흥 7입니다. 칸딘스키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색채 배열은 거의 제한 없는 선적 구성으로 인해 회화 공간을 색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위쪽 오른편의 구석에 조금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10년 작품 구성 2를 위한 스케치입니다.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난해하고 그의 학자적 호기심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칸딘스키의 조수는 단순하게 반사된 따뜻한 꿈의 장면의 조심스러운 재구도를 제외하곤 이 그림엔 주제가 없다고 하여 평론가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는 사람은 중앙에 놓인 흰색 말과 파란색 말의 기수들을 놓칠 수가 없으며 그들이 전시 중에 있는지 어딜 그냥 황급히 달려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한 인물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물 가까이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누워 있고 떠 있거나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동은 인간적인 요소들과 함께 물결, 구름, 풀, 나무, 바위, 산봉우리들의 풍경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며 어떤 부분은 합쳐집니다. 1910년 보트 여행. 이 어두운 유화는 농담과 색채의 대비에 매우 뛰어난 선명한 조직이면서 신비스러운 행위의 작품입니다. 수로 안내인이 탄 배만 제외하고 똑같이 노젓는 이들이 타고 있는 보트는 근처에 애매하게 생긴 배를 향하여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격렬한 장면은 부분적으로 불명료한 분위기 속에서 크게 빛나는 무지개를 통하여 어두운 수면에서 행해집니다. 그런 격렬한 동작의 중요성에는 어떤 힌트도 주고 있지 않으며 친밀한 분놀림의 기교는 이 작품의 신비성에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910년 작품 소.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는 개념, 이미지, 조형적 형태입니다. 제목은 그림의 주제에 대한 원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그림이 담고 있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하얀 소는 매우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제목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겹쳐지는 이미지에 눈이 적응되고 개별적 자연 소재뿐만 아니라 인공의 소재들의 유사함을 구별해내는 것을 배웁니다. 오른쪽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물들은 작게 복제되어 산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산은 다시 더 멀리 있는 언덕과 하늘을 누르고 있습니다. 1910년 작품 무르나우의 정원 1입니다. 표면상의 주제는 화가로 하여금 노랑, 녹색, 빨강의 패턴을 섞어 그들의 색채 배합을 파랑과 갈색의 터치로 확장시키는 구실을 합니다. 1910년 작품 즉흥 11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특정 요소들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아니 심지어 유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밝게 빛나는 노랑의 삼각형은 전체 구도상 집중의 대상입니다. 1910년에서 1911년의 작품 겨울을 위한 연구사입니다. 복잡한 노란색 부분은 회화 공간의 삼각형을 창조하고 빨강과 파랑은 마치 흐르는 듯 가라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하의 다른 삼각형 지대는 마치 후퇴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로맨틱한 풍경, 1911년. 다시 산 같은 곳에 세 명의 기수가 등장하는군요. 이번엔 햇볕이 놓인 언덕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너그러운 말투로 나무와 바위로 강조된 풍경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듯한 평행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덕 위 깊은 빨간색 태양은 뚜렷이 낭만을 부여합니다. 그림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는 다색의 점의 분놀림은 순간의 연출이었음을,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명백한 주제와 일치하려는 숨죽인 속도도 보여줍니다. 1911년 인상 3입니다. 칸딘스키 메모에 따르면 이 그림은 1911년 3월 그가 뮌헨의 콘서트를 방문하고 이틀 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추상적인 구도는 무조의 음악에 의해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현존하는 많은 초기 스케치들을 보면 실행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왼쪽은 꽤 밀도가 높은 반면에 오른쪽은 거의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도는 사선적으로 눈을 끄는데 꽤 넓은 면적의 색깔 없는 부분에 대한 의존은 두 개의 수직 기둥과 함께 어떤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눈에 띄는 커다란 검은색 부분은 마치 그랜드 피아노 뚜껑일 수도 있고 작가의 검정에 대한 부정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1911년 작품 서정입니다. 1911년 작품 성 조지 2세입니다. 이 그림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미지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마치 적으로부터 달아나며 피 흘리고 있는 용에게 창을 무참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은 메아리치듯 퍼지는 선명하고 붉은 핏자국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는 듯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인물은 언덕이 있는 풍경에서 말을 타는 성인을 나타냅니다. 이 작품에서 칸딘스키는 왼쪽 윗부분을 제한하는 동시에 비슷하게 왼쪽 아랫부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 행위의 골격으로서 그가 명백한 목적으로 이 작품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용했습니다. 1911년 작품 구성 4입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품은 중앙으로부터 두 개의 수직선이 뻗어 있습니다. 임의의 색채들이 단호한 선적 구성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흔적은 순수한 색채들과 합쳐져 이 두 영역의 궁극적 일치와 마찬가지로 마치 분리감을 강조라도 하려는 듯합니다. 섬세하게 그림을 관찰하는 이들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중앙에 사는 초기의 푸른 산을, 또한 엇갈린 말의 형상과 함께 구성 2를 위한 스케치를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한 쌍에 누워있는 형상은 깊은 산 또는 크리놀린에서의 여자들을 반영합니다. 거대하고 상승적 형상은 하늘의 별자리, 무지개, 불안한 하늘, 혹은 보는 이들에게 보답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1년 작품 구성 5입니다. 도상학적으로 이전에 다양하게 이용된 소재들을 연상시키지만 주요한 감각은 다음의 구도에서 얻어집니다. 추상적인 에로티시즘으로 여인의 신체와 비슷한 제한된 선들과 면들의 반영들로 창백한 살색, 부드러운 장밋빛과 파란색 오라를 통해서입니다. 대위법의 검은색의 움직임은 파스텔 색들과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눈에 띄는 대담한 유 모양의 끈이 숨겨진 근원에서 나와 흐르는 강물처럼 넓어져 누드를 암시하는 이들 가운데 보입니다. 1911년 작품 묘비와의 즉흥 18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계층 간의 질서는 칸딘스키가 새로운 영역을 실험했던 1910년과 1911년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1911년 작품 즉흥 19입니다. 검은색의 거칠은 분놀림으로 표현된 형상들 간의 불연속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파란색 계통의 그림의 뒷배경, 약간의 노란색과 녹색이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 경계는 색깔과 선들을 독립적이고 거의 상관성이 없는 구성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색채들의 조화는 뚜렷이 내세울 만한 스케치 없이도 매우 명료하며 실체가 없는 형상들은 이 그림의 가장자리에서 긴장을 강조하는 것 이상은 아닙니다. 1911년 작품 모든 성인의 날 1입니다. 1911년 작품 인상 5입니다. 이 그림에서 상징적인 요소인 검은색 선은 관찰되어진 동기로부터 발전해 왔으나 이 작품의 진실된 본질인 주요한 색들 간의 유대간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1912년 작품 즉흥 26 조정입니다. 나란한 세 쌍의 검은 선들을 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그림의 가운데에서 뻗어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트 여행에서의 노젓는 이의 윤곽이 드러나며 이는 칸딘스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관성 있는 작품들의 기록에서도 의심할 바 없이 보여주고 유리에 그린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작품에서는 수로 안내인이 뒤에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 형태로 있죠. 색판점으로 작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작품 즉흥 27입니다. 형상적인 면에서 아직 정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명백히 에로틱한 요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로 껴안으며 누워있는 커플은 강한 녹색과 빨강에 심지어는 흑백의 대조로 그려져 성별의 이중성의 변형을 강조하고 또는 변환하죠. 색조까지도 그러한데 이러한 이중성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초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식의 해석 없이도 뱀 같은 검은색의 분놀림에서 스웨덴식의 분홍과 파란색의 상호작용에서 뚜렷하게 관능적인 형상임을 즉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듯 그러한 감각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1912년 작품 검은 곡선이 있는입니다. 기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의 정사각형의 캔버스에 존재하는 세 개의 바위 같은 형상들은 표면에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주의 재앙처럼 조만간 서로 부딪힐 것만 같습니다. 칸딘스키의 기록에서 자주 대조되었듯 빨강과 파랑은 주요한 형상들을 다이나믹하게 긴장을 강조하면서 캔버스 중앙을 통해 강한 힘을 느끼도록 밀고 나갑니다. 이런 형상들의 배열은 자연에 가까운 색조로 선정되어 공중을 맴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채에 집중된 뚜렷한 형태는 그림 가장자리들에서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검은색의 채찍 같은 곡선은 연관된 선의 패턴과 함께 색들에 의해 지정된 부분들의 율동적이고 대조적인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1912년 작품 가을 2입니다. 그림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 빈약한 사선은 장대한 이미지로 잔뜩 띄워주고 있으며 부드러운 가을 색조들의 희미한 풍경은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선 제목이 그림의 색채에 해답을 주고 있으며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참고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1912년 작품 대홍수 1, 1912년 작품 즉흥 28 세컨드 버전, 1913년 작품 구성 6, 1913년 작품 하얀 테두리의 그림 모스크바입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회화적 언급보다는 그래픽과 색채 효과의 형상들을 강조하며 자신의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흥미로웠던 것은 조심스럽게 제공되는 파랑과 빨강의 만남 부분으로서 중심부의 출현 혹은 대안적인 중심부는 색조 안에서 대비를 그대로 드러내며 선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통과의 긴장,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경계의 누설은 이 그림의 구도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어둠 속에서 비치는 창의 형상은 이 구도의 중심에서 뻗어 왼쪽 아래편의 송곳니 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선은 강한 욕심의 형상으로 독서를 죽이고 있는 성조지를 연상케 합니다. 1913년 작품 즉흥 34 동방이입니다. 즉흥 34는 처음에 얼핏 보기엔 초기의 전반적인 작품에서처럼 추상의 정도를 초월하여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에로틱하지 않은 누워있는 형상의 동기는 그림의 왼쪽 가장자리와 나란히 위치하죠. 이 구도에서 뚜렷하게 주목이 됩니다. 칸딘스키는 왼쪽 윗부분에 있는 강한 인상의 사선을 도입함으로써 개성적으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부드럽게 채색된 깊이와 함께 타원형은 동양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한 생생한 색채들의 덧붙임과 교류합니다. 물감은 느슨하게 칠해져 있으며 어떤 특정 색깔의 색의 지배를 막기 위해 깊은 색은 매우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위쪽 왼편의 형식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오른쪽 아래쪽의 사실적 진공 상태까지 색조 배열은 그림의 구도와 일치합니다. 1913년 작품 구성 7입니다. 이 작품의 구도는 집중과 힘면에서 두드러지며 완전한 힘과 활기찬 형태의 모양, 빛나는 색채들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이를 인상적으로 끌어가는 통제력은 구도 중심부의 눈 모양입니다. 명령하는 것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간 지성의 상징으로 보는 이들과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주위의 혼란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성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은 위쪽에서 중앙부를 향해 점점 강하게 움직이며 선들의 영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메아리는 오른쪽 가장자리와 함께 결국에는 왼편 아래쪽에서 약해져가고 주 원색들이 덧붙여진 선들의 강조는 꿈같은 단색 부분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1913년 작품 검은 선 1입니다. 보완적인 색채들에서의 형태와 녹색이 지배하고 있는 원색들은 평평한 표면과 함께 또는 겹치면서 또는 인접하며 잿빛의 노란 부분을 가볍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거미줄 형상들은 전체적 구도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 자신들만의 율동을 형성합니다. 검은 선들은 에너지들을 지니고 있으며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들은 폭발 행위들의 중간자로서 작은 토막들의 색채 진동에 천천히 대비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에너지의 원동력은 위쪽 왼편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선들로부터입니다. 녹색의 삼각형은 희박한 오렌지 색깔의 곡선과 휘장 모양의 깊은 빨간색과 함께하여 그림의 오른편 가장자리에 안정된 경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13년 작품 즉흥 대홍수입니다. 또다시 칸딘스키는 생생한 대홍수와 혼란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상대적으로 차가운 색들과 검은 뒷배경이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 장면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차분한 색들을 겹침으로써 큰 표면의 빨간색 형상의 온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1913년 작품 하얀 형태의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들의 힘이 한데 모이는 와중에 보이는 회화적 핵심은 칸딘스키가 그의 초기 작품들에 만들어 놓은 원리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하얀 부분점입니다. 1913년 환상적인 즉흥입니다. 그림 중심부의 진한 부분은 중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격렬한 색채의 기법을 끌어들인 것이죠. 구석에 더 고립된 부분은 이런 지배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골격으로 작용합니다. 1916년 작품 밝은 바탕 위의 형상입니다. 이 작품은 칸딘스키가 그의 표현주의적 스타일로 바우하우스에서 나와 1년 뒤에 그가 시도했던 기하학적 구성으로 변해가던 시점의 첫 작품입니다. 중심부의 무거운 이미지의 검은색은 가장자리의 분홍색과 파란색 계통의 파스텔 톤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뒷배경, 무대, 행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대나 행위는 분명하지 않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역동적인 깊이의 느낌은 마치 눈이 그림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향한 것처럼 안쪽으로 그려져 소용돌이로 창조되었습니다. 동심원들, 창, 두 면의 난형체, 배, 달 모양, 식물 같은 성장, 격렬한 불길, 이 모두는 마치 마법에 걸린 호수 같은 곳에 끌립니다. 1916년 작품 모스크바 2입니다. 1917년 작품 석양입니다. 석양은 색채 분위기 면에서 침울합니다. 작품의 구도는 두 개의 뚜렷한 배열이 약하게 서로에게 연관되어 위에서 아래로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뒷배경은 산 위에 거대한 무지개가 가로지르고 있는 폭풍의 하늘을 보여줍니다. 1918년 작품 속치마를 입은 여자들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에 있는 동안 그린 작품으로 매우 독특하게 유리에 그려진 것으로 그 자신만의 우회적 작품입니다. 주제 면에서나 기법 면에서나 작가가 추구하고 있던 그 당시의 작품 경향과는 매우 틀리죠. 1919년 작품 회색 속에서입니다. 이런 작품에서는 그 전의 혼란적인 구도가 다시 정리되고 있는 듯한데 두 빨간색 부분의 위치와 중심의 검은 부분은 작가가 선호했던 사선을 따르는 형태의 배열임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선과 다른 가는 선들은 칸딘스키의 뮌헨 시절의 경향을 연상시킵니다. 1920년 작품 빨간 달걀 모양입니다. 이 작은 정사각의 캔버스는 세 개의 개체와의 분할을 제시합니다. 첫째, 표면에 놓인 많은 형태와 색채. 둘째, 이미지에 거스르는 중간 역할의 직사각형의 노란 부분. 마지막으로 뒷배경으로 작용하는 얼룩진 녹색 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할의 궁극적인 통일감을 강조하려는 듯 앞과 중간 배경은 뒷배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부드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분리 현상이 일기 때문입니다. 타원형의 깊은 태양이 약간 중심부에서 벗어나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요소들인 희미한 달, 보트와 노젓는 이들의 회상은 녹색과 푸른 산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한 표면의 이미지들의 연장과 범위를 벗어난 알 수 없는 정체는 여기저기에 잴 수 있는 공간들과 주위의 무한대 사이에서 대화를 제시합니다. 다이나믹에서 함축적인 주제로의 전환이죠. 1920년 작품 하얀 선입니다. 직사각형의 캔버스와 사다리꼴 형태 사이에 재미있는 긴장감이 도는군요. 사다리는 마치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들의 구석은 그림 가장자리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하얀 곡선과 함께하는 이런 겹침 효과는 부주에서처럼 회화 공간을 가운데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서 1914년까지의 매우 다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1921년 작품 빨간 지점 2입니다. 빨간 지점 2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하는 칸딘스키의 현저한 발전을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단호한 구성과 활발한 함축적 움직임,
훌륭한 구도의 명확함의 속성들이 증가된 추상적 이미지와 회상의 도식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제목의 빨간 지점 주위에서 일고 있는 이미지가 그 크기와 선명함을 가짐에 따라 평면 사이의 움직임을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얀 중간자 역할의 플랫폼은 코너 부분들의 좀 우둔하고 딱딱한 가장자리를 통하여 강한 대비를 이루며 어두운 뒷배경에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합니다. 무채색의 뒷배경 자체는 유한의 세계에 둘러싸인 무한한 공간을 제시합니다. 1922년 작품 검은 강판. 후기의 그림들에선 색으로 채워지던 사다리꼴이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다른 형태들에게 자연스레 끌리면서 중심이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이해되는 형태들은 겹겹이 겹친 평면에 배열되고 왼쪽의 아랫부분에 있는 배들과 물고기들의 환기는 순수 형태상의 관련이기보다는 변하기 쉬운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1923년 작품 구성팔입니다. 크기와 당당한 위상 때문이 아니라 고유한 공식적 배열 때문에 구성팔은 바우하우스 시리즈 중에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에 맴돌던 작가의 의도적 형태들과 질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기하학적 요소들인 삼각형, 원, 반원, 정사각형, 비정사각형, 반달, 단수, 평행선, 횡선들이 신중한 상호작용 안에서 혹은 그 위에 살아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초기의 구성에서 보여졌던 다양한 상호작용은 섬세하고 완화된 색들이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 자리 잡으면서 뛰어나게 배열된 예술 작품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두 굵은 검은색 선들은 그림의 평면에서부터 경사지면서 갈색의 사다리꼴에 의해 창조된 비틀린 효과로 전환합니다. 공간의 삼각형과 사변형의 전환은 이러한 긴장감을 잘 반영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복잡하게 색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칸딘스키에게 이러한 성격의 예술과 극적인 효과는 형태와 색채 사이에서 일어난 역동적인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듯이 회화 구도는 반대되는 힘들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겹쳐진 형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 즉 혼란스러운 직선들은 곡선이, 또한 원형은 직사각형들이 대항하여 반대쪽 코너에서 자리잡아 주요한 두 개의 원 사이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한 인상의 사선이 강조된 화살에 의해 그 둘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색채 또한 이러한 대립에 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빨강과 노랑이 위쪽의 왼편 부분을, 차가운 파란색이 아래쪽의 오른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채 계획에서는 두 개의 원은 서로를 차갑고 뜨거운 혼란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성의 선명함은 이러한 그림들에서 추구되어지며 칸딘스키의 예술가로서의 개혁적인 면과 동시에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에서 유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1925년 작품 노랑, 빨강, 파랑입니다. 이런 크기의 수평적 캔버스는 우리의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목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인도합니다. 구도적으로 두 개의 중심 부분으로 구성되어 그 골격 안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원색들의 연속적 효과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대비적인 형태와 다른 색조들을 같이 합성함으로써 복잡성의 대결을 자아내는데 이는 음악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공격적인 왼편의 노란색 부분은 직사각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오른쪽의 넓은 파란 원에 반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 사이엔 빨간색이 기하학적이고 유기적 형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원색들의 목록과 병치형으로 놓인 형태들에 대해서는 전혀 도식적인 것이 없으며 각각의 요소들이 분리된 입장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따라서 활기찬 노란 면은 잔잔하게 퍼져 있는 갈색 오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심부의 빨강은 어두운 톤으로 적셔져 검은색으로 끝나고 파란색의 원은 부분적으로 덮여 있어 다양한 색들의 형태를 이용 잠재력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1926년 작품 여러 개의 원입니다. 여기 존재하는 작은 원들은 서로 겹쳐지면서 빛나는 오라에 쌓인 가장 거대한 파란색 원 주위를 또는 그 안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성전은 각기 질감의 음영을 통하여 검은색 표면을 떠다니고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물처럼 대단한 깊이를 제시합니다.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 신비함과 힘에 사로잡힌 마법과 같습니다. 천체의 연장인 원들은 우주 궤도를 돌며 덧없는 인류가 우주의 질서에 참여할 것을 상기하며 우리의 감정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1927년 작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입니다. 1928년 작품 점에 관하여입니다. 5개의 큰 삼각형 구조는 날카로운 각도와 함께 3개의 층층 막대기 위에 있습니다. 위쪽의 구성은 작은 삼각형에 의해 힘을 발합니다. 내성적으로 다른 것은 화살로 이용됩니다. 이 화살들의 목적은 정확히 7개의 원입니다. 그림을 지배하는 원은 왼쪽 위편에 있죠. 외로이 있는 주황색 톤의 사각형은 주요한 목록을 완성하며 밑부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동요를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중심 형태가 중력으로 떠다니고 있는 형상이죠. 1930년 작품 13개의 직사각형입니다. 원, 삼각형, 직사각형은 칸딘스키에게 기하학적 이론을 바치는 주된 요소들입니다. 오직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하학 체계에서 세 구성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립되어질 때입니다. 1930년 6월에 끝난 13개의 직사각형 유화 카드보드지는 그러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원은 순환적입니다. 서로가 얽혀져 때때로 가장자리로 겹치며 어떤 경우는 따로 떨어져 직사각형과 사각형이 주요한 원색을 띠고 중립적인 밝은 녹색을 뒷배경으로 하고 우아하게 떠다닙니다. 1933년 작품 갈색의 발달입니다. 겹쳐있는 좀 딱딱한 양쪽 면은 직각 또는 원형이며 또한 양쪽 가장자리에 둘러싸인 섬세한 반달 모양과 삼각형은 갈색의 깊은 색조들에서 탈출한 뿌리 같은 근원에 갇혀 더 밝은 중심 부분에 자신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엄숙한 분위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작가 자신의 관조적인 면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 상호간을 직접 연관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36년 작품 구성 9입니다. 쾌활하고 명랑하게 처리된 작품으로 아래쪽으로 탄탄한 구성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다소 보이는 긴장감은 작가가 초기 시절 전개한 발전 양식이기도 합니다. 4개의 딱딱한 사선에 역행하는 2개의 코너 부분, 즉 왼편 위쪽의 노란색과 오른쪽 아래편의 녹색이 뒷배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 배경 위로는 자유롭고 기하학적 형태들이 하트 모양의 굵고 검은 선 사이를 자유로이 춤추고 있습니다. 구성 9에서 보여주는 칸딘스키의 색채는 가운데 평면에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주고자 신중히 선택되었습니다. 중심의 빨간색 줄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옅은 색들은 양 가장자리를 향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1936년 작품 지배적인 곡선입니다.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물음표 모양의 곡선들이 있는 표면에 긴장감이 감돌고 왼편 위쪽의 넓은 면적의 노란색 부분에서 분출되고 있는 검은색의 공격을 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부 근처의 강한 수직의 표면에 의해 만들어진
오른편의 계단의 이미지 때문에 조소적인 표면의 평평함을 관통하려는 경향이 3차원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단은 깊이를 더할 뿐 아니라 뾰족하게 율동적 느낌의 수직 형태를 받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형태는 파스텔 색채에 떠다니는 원들과 자유로운 형태들의 대비를 이룹니다. 오른편 위쪽의 수직 직사각형 근처에 분리된 상징적인 형태들은 검은색 테두리에 매우 강한 원들과 함께 칸딘스키 작품 중 가장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 도면상에 부가적인 자극을 줍니다. 1939년 작품 구성 10입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계산적으로 계획된 구성들이지만 우린 한밤중에 떠들썩한 댄스 파티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느슨한 형태들의 갈등과 엄숙한 색채는 완전히 검은 뒷배경만 존재합니다. 객관적 세계의 회상은 유기적이고 기하학적 표시들과 쌍을 이루고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가장자리의 선명한 색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된 원은 펼쳐져 있는 책, 체스판 등의 요소들과 합쳐지면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함축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두 개의 넓은 의인화된 형태죠. 느슨한 하나의 형태와 꽉 차 있는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서로 벗어나려는 경향 때문에 윗부분이 율동적인 비균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2년 작품 상호의 화음입니다. 양쪽의 뾰족한 끝부분이 캔버스의 밑에 닿으면서 서로가 안으로 기울려고 하는 쐐기 모양입니다. 양쪽의 이 쐐기 모양은 유사 기하학적, 생물 형태적 면들의 수집에 의해 마치 어떤 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해 보입니다. 또는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는군요. 원형, 직사각형, 유기체 형태는 뒤에서뿐 아니라 두 주인공 사이에서 마치 이들이 협상의 관건이라도 되는 양 떠다닙니다. 이 대칭적인 형태의 구조는 파스텔 계통의 뒷배경을 유인하면서 사람 형상이 흰색 중심부의 환경으로 들어가 함께 나누도록 제안된 사회적 형식입니다. 1944년 작품 절도인은 비약입니다. 순수한 형태 속의 이중성은 무거운 것에 의해 표면에 반영되어 드러납니다. 두 상징적 이미지는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사선 물결 형상에 표시된 영역으로 반영되고 물결의 한쪽엔 명확히 인식되는 친밀한 천사의 형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산을 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